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회계 원리를 다시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요 책입니다. 14판 요 책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이 이제 회계학인데, 이 회계학의 이제 구성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회계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입니다. 회계가 40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재무회계가 30개가 나와요. 원가 관리회계에서 10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이제 2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계원리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재무회계입니다. 그냥 재무회계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요 2개를 하시면 이제 요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원가관리회계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두께도 요 회계원리책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할 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게 뭐 만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전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 재무회계 요쪽만 노려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할 때는 반드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원래 과목의 연속성은 이거 한다면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부득불 이거 한다면 이걸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능력 되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3월 달 정도 되면 모의고사반을 합니다. 모의고사 40문제 갖다 이렇게 하는데, 채점을 이렇게 하잖아요. 동남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시험 보면은 바로 10분 내로 득점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의 득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득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정답을 맞추고 이게 다 나오는데, 1번부터 30번까지는 정답률이 높고요. 31번서부터 40번은 정답률이 없어요. 거의. 이유가 뭐냐?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세사 시험에 회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행정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여기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수험생들이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막 건너뜁니다. 이렇게. 수험 목적상 이걸 한 다음에 무조건 이걸 하자. 그러면 이걸 건너뛰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왜 강조하냐? 자, 얘의 경우에는 수일이라고 하죠. 수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투입 대비 산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그게 득점화 되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얘가 보통 한 7개에서 8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좀만 공부하면 7, 8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얘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회계원리 재무회계 이렇게 하면 15개, 15개 나오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3개, 여기 27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뭐냐?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해야 된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 회계원리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회계원리 이거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전체 10%밖에 안 돼요. 건너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본다.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니 뭐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원리가 이제 여러분 합격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요거 회계원리, 원가 관리회계,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재무회계는 이제 한 번 봐서는 잘 안 되고 여러 번,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독수라고 얘기해요. 고시 공부의 생명은 뭐냐? 몇 회독을 했냐 이런 뜻이에요. 몇 회독, 회독수. 이렇게. 그래서 이 회독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 10번 봤는데요. 10년 동안 10번 봤다, 책을. 그럼 1년에 한 번 본 꼴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회독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1년 내에 10번 이상의 책을 훑어봐야 된다. 사실은 10번 이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속성이 뭐냐면 한 번 본 거를 또 보는 걸 대단히 싫어해요. 우리가 재밌다고 영화도 두 번, 세 번 보면 지루합니다. 잠들어요. 수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시 공부라고 하는 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책을 보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얼마나 더 빨리 풀 수 있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최대한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이 회계 원리니까 공부의 첫 출발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좀 보시냐면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거기 보면 챕터 1장 해가지고 회계의 기본 개념, 2장 회계 등식과 거래 기록, 3장이 회계의 순환 과정,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4장이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사라고 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국사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국사가 다르지가 않아요. 상세함만 좀 차이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일 위에 고조선 나오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조선 전에 고려가 있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지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이게 회계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무회계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1, 2, 3, 4장을 얘기해요. 1, 2, 3, 4장은 회계 원리만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서부터 나머지는 재무회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안 했던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기초적인 거. 고등학교 때는 그거서부터는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게 바로 1, 2, 3, 4장에 돼요. 1, 2, 3, 4장. 반드시 여러분들은 1, 2, 3, 4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대단히 1, 2, 3, 4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잘 되면 회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요. 요게 안 되면 회계에 대한 이제 강한 거부감이 생기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회계가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낯설다 그런 뜻이지 절대로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비상해야지만 회계할 수 이런 거 아니에요. 단지 뭐냐? 처음 하니까 낯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공에 회계 과목이 있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 말하면 이제 뭐 국사시가 배우는 이제 성골, 진골, 귀족이에요. 여기서 말하자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 뭐 법학을 전공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계를 여기서 처음 배우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회계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낯설지. 그래서 그런 낯설음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예를 드는 게 우리 고수업 치는 거 있잖아요. 고수업을 이제 명절 때 치려고 하더라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수업을 제일 처음 가르쳐 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뭐 새로운 막 용어가 막 등장하고요. 규칙이 있죠. 룰, 어떤 룰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패라고 하죠. 남아있는 게 이제 뭐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야지만 고수업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회계를 이제 공부할 때도 제일 처음에 진입장벽인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겁니다. 어떤 게임, 규칙을 배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또는 저는 숫자에 취약해서 숫자에 취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단지 본인이 그거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 시급이 얼마다. 몇 시간 일했다. 그러면 다 월급이니 뭐니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학적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 재무회계 할 때는 수학적인 거의 안 나오고 원가 관리에서 수학이 나오는데 그게 중2 때 하던 거 2원 1차 연립방식 기억날 거예요. x 더하기 y는 뭐 15다 뭐 x 빼기 y는 뭐 7이다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죠? 이거 이상의 수학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수학을 잘 못해서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핑계일 뿐이고 이 낯설만 극복하면 충분히 회계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 2, 3, 4장이 중요하다. 1, 2, 3, 4장 거기를 신경 쓰고 그 다음에 5장서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5장서부터는 왜? 어차피 재무회계가 가서 있으니까.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잘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 회계 원리 뒤에 또 나오지만 이때 한 번이라도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 2, 3, 4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도 제일 뒤에를 봐보세요. 처음에 이제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책 제일 뒤에 보면은 저자들 나오고요. 저 가운데 있잖아요. 이종화 이렇게 해서 책의 제일 뒤에 페이지. 오른쪽 되면 오른쪽. 책 갑 있고 갑 말고 위에 보시면 본 책자 및 강의에 대한 문의사항 나와 있죠. 제 이름이 이종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종화다777. 물론 동남아권에도 올려도 돼요. 근데 메일을 제가 더 자주 보겠죠. 그러니까 메일로 이렇게 주세요. 메일로. 그러면 거기 종화다7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메일. 그러니까 그걸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보시냐? 614페이지를 가보세요. 614페이지. 회계는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암산으로 안 하고요. 요거 계산기를 쓰셔야 돼요. 계산. 거기서 거기 614페이지 보세요. 계산기 사용법이죠. 그래서 요 책을 이제 해서 계산기 사용법 집어넣을 때만 해도 박지성이 한참 맨체에서 날리고 있어가지고 했고, 그죠? 요 사람은 이제 손흥민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여기 그 계산기 사용법이 있는데, 요 계산기가 바로 뭐냐면 요 계산기입니다. 카시오 계산기. 왜냐면 계산기마다 사용법이 다 달라. 그럼 저는 이걸 왜 썼어요? 공부 제일 처음 할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이 계산기 씁니다. 저하고 무슨 카시오하고 관련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계산기를 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계산기의 이제 기능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뭐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gt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gt 기능이다, 뭐 k 기능이다. 뭐 k라고 하는 거 오른쪽 615페이지 k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 곱하기 두 번 하면 k가 떠요. k가 안 뜨면 후진 계산기입니다. k가 떠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5를 하면 얼마냐? 2, 5는 10이죠. 2 곱하기 7을 하면 얼마냐? 그래서 7을 눌러보세요. 그럼 14가 바로 나와요. 저장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뭐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계산기 사용법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457페이지를 가보시면, 책의 457페이지를 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461페이지 보시면 사채가 나오고요. 여기가 다 이 계산기를 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다 써요. 계산기.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안 갖고 오시면 휴대폰을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시험장에도 이걸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 거 익숙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필기구를 바꾸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내가 원래 쓰던 필기구 아니면은.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계산기를 갖고 다니겠습니다. 군인은 총이다. 회계라는 인간은 계산기를 꼭 갖고 다녀요. 계산기죠.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계산기 갖고 옵니다. 계산기가 없으면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제 앞으로 갖고 오시고, 가능하시다면 이제 카시오. 왜냐하면은 혹시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 제 거밖에 모르겠죠.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쓰시고, 내가 새로 사야겠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기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 한 번씩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이제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예습을 하고, 그다음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면 좋아요.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뭘 해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 고시공부의 생명은 절대적인 복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복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거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목표 점수가 회계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한 8, 90 맞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60점만 맞아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 뭐 이런 걸 많이 수립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관세법이라든가 내세법 이런 게 좀 받쳐주기 때문에 회계는 실제 50에서 한 60점만 맞으면은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60점만 맞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한 75점 정도 맞으면 돼요. 75점. 그래서 머릿속에는 뭐냐? 80점 만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고시 공부이기 때문에 고시 시험이고 해서 한 20점 정도는 출제자가 자기 멋대로 내도 돼요. 8개, 8문제는 자기 내고 싶으면 내세요. 우리는 쳐다도 안 볼 테니까. 나머지 32개, 그게 이제 80점이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뭐 대단히 어려웠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안 풀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배제시키고 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0점 만점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80점에 대해서 충실히 풀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인간이니까 뭐 한두 개 실수할 게 실수. 그렇죠? 그럼 그걸 빼고 나면 그 점수가 한 75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수를 좀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회계에 대한 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한 60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합격한 분들이 여기서 여기 분포하고요. 오늘이 7월 1일 아닙니까? 그죠? 7월에 온 분이라면 이 정도는 맞아주셔야 돼요.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 맞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11월에도 오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12월 아니면 또 내년도 1월에 오는 분도 있어요. 한 3, 4개월 하고 나서 시험이 붙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붙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실패하겠죠. 이렇게.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공부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내 생각이 이제 약간 착각이라든가 뭐 잘못된 게 있죠. 그거를 고쳐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7월에 오면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75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 대부분 아마 합격하실 때 70점 그 언저리에 대부분 다 분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예습, 복습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뭐냐? 복습 위주로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책에는 100점을 맞게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요거 80점 하는 이유가 있죠. 효율적인 거. 왜냐하면 우리가 1차가 있고 2차 시험 있잖아요. 이거부터야 관서도 되는 거예요. 1차 붙었다고 관서도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너무 힘 빼지 마. 우리 예선전 하고 예선전. 우사인 볼트 이런 애들도 뭡니까? 100m 막 할 때 보면 예선전에서는 전력 질주 안 해요. 엄청 빠르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80점 정도, 그러니까 75점을 목표로다가 전체 한 80% 정도 되는 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습이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 자체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그럼 거기만 보면 돼요. 딴 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나갈 때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를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몇 번째 줄입니다. 그걸 좀 세서 아래서 몇 번째 줄입니다. 그죠? 가운데에 위로 한 3번째 줄 위에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형광펜 칠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하다가 여기 표시를 해도 돼. 여기를 내가 설명했구나. 여기를 설명했구나. 그거를 잘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습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습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보세요. 낯설어요. 이때 중요한 건 책에 표시가 아무것도 없으면 완전히 새롭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습할 때. 그러니까 복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적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복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그럼 몇 번 해야 됩니까? 최소 3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50분 수업을 하고 우리가 10분간 쉴 텐데, 그죠? 쉬는 시간에 복습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이제 과외할 때 그랬습니다. 과외는 학생한테 항상, 그죠? 뭐라 했냐? 학교에서 50분 수업하잖아요. 그 쉬는 시간 종이 친단 말이에요. 무조건 엎드려라. 왜 엎드리냐? 엎드리지 않으면 친구들이 불러내요. 뭐 매점 가자, 뭐 화장실 가자, 장난치고, 그죠? 엎드리면 엎드려서 약 1분이나 2분 동안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난 50분 동안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하세요, 그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쉴 자격이 없으면 책을 봐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책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형광펜이 뭐든 칠해두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고시 공부에서는 연필로 하는 거예요. 특히 회계에 있어서는. 회계는 무조건 제가 이야기한 풀이 방법 이런 것들 있죠. 어떤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순서를 막 적어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 순서대로 푸는구나. 이걸 적어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복습을 할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해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쉬는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또 한 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말에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최적이고요.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월등히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이해도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회독수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회독수. 여기 회독수. 그것도 이 복습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주기적으로 계속 복습을 해주면서 감을 유지해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공부하는 요령. 그래서 형광펜이나 또는 빨간색 이런 걸 갖다가 하고, 형광펜이 제일 좋아요. 눈에 팍팍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되고, 형광펜도 여러 색깔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시산표 같은 거 할 때 제가 보여줄 테니까 여러 색깔을 가지고 좀 해보세요. 색깔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머리가 돼 있어요. 19페이지. 자, 얘는 뭐냐? 수업은 20페이지부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요약을 앞에서 서머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 다 하신 다음에 서머리를 보고 1장이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머리라는 게 마치 영화의 예고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고편을 쫙 보고 나면 이 영화에서 대충 뭐가 나오고 어디가 중요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페이지부터 보죠. 20페이지.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네모 박스만 잘 보면 됩니다. 표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책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이 있죠. 가운데쯤에. 회계의 정의. 회계가 뭐냐? 거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다 제가 할 거예요. 기업의 활동이 뭐냐? 물건을 사와요. 그걸 뭐라 하냐? 매입이란 말을 씁니다. 물건을 내다 팔아요. 그걸 뭐라 하냐? 매출이라고 해요. 매입, 매출.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한다. 임차료를 지급한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기업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죠. 경제적 사건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채용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걔는 아직 경제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걔가 왜 경제적 사건이 아니냐, 그런 것들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무슨 말이냐면 24페이지를 가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 네모 박스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 보면 재무상태표에 의의해가지고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아직 우리가 재무상태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론이 뭐냐. 그래서 다시 20페이지 가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활동에서 경제적 사건의 발생이죠. 걔가 뭐냐면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면 경제적 사건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회사의 경제적 상태, 즉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걔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걔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무튼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경제적 사건만을 뽑으세요. 그 다음 거기 보면 회계 시스템이죠. 그 회계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건데 분계한다, 전기한다, 시산표를 만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뭐하고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수업 치다 보면 홍단이 있고 뭐 청단이 있고 뭐 고수업이 있죠, 고도리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막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이렇게. 자, 아무튼 20페이지 기업의 활동 중에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얘를 회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측정 기록 분류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그거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걔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걔를 보고하죠. 그럼 어디서 보고하냐? 거기다 써보세요. 주주총회에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누가 나오냐?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주주나 채권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돈이 회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액을 갖다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럼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계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회계는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들이죠. 밑에 보세요. 경제적 사건에. 그러니까 경제적 사건이 아닌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는. 이렇게. 걔는 회계 장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 요약 보고하죠. 기록 정리 요약 보고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분계한다, 전기한다, 시산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주주나 채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회계가 뭐냐?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한다.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냐? 기업의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가 주주나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준다. 왜 전달해 줘야 되냐? 이 사람들의 돈이 걸려 있잖아요. 투자한 돈을 다 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채권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데 회사가 시원치 않으면 원금이 다 떼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날릴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 그러면 끝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북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북이.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럼 북이는 뭐냐? 얘는 장북이입이에요. 장북이입. 그래서 장북이입의 줄임말을 우리가 북이란 말을 쓰고요. 그럼 시험에 왜 안 나오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2004년도까지는 지금은 이제 과목 이름이 회계인데 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거에 회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됐냐? 자, 이게 바로 전산입니다. 전산이 출현했어요. 전산이 출현했다. 우리 뭐 산업혁명 이런 것처럼 회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장부를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그래서 회계의 목표는 뭐냐? 이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격리 직원을 양성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계를 한 다음에 전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시산표를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BS나 IS를 만듭니다.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회계 장부가 될 겁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는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거 만드는 방법,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마치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오토매틱 차량이 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기아를 변속하고 클러치를 조작할 줄 알아야 운전했단 말이에요. 길 가다 보면 이제 시동 꺼지는 초보 운전은 거의 대부분 언덕에서 시동만 꺼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곤란한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동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다 편하게 운전합니다. 옛날에는 기아 변속이 대단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알아서 차가 변속이 된다. 엑셀만 그냥 좀 세게 밟으면 알아서 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줘요. 옛날에는 누가 면허 딴 다음에는 자꾸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클러치 사용법 이걸 자꾸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아요. 마치 그런 시대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란 말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걔는 장부를 기입하는 거고요. 결국 뭐냐?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프로그램,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해석하자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왜? 만드는 것 자체를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만 좀 양성해보자. 이게 목표였고 지금은 뭐냐? 어차피 프로그램을 잘 해주니까 재무제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그쪽을 생각해보자. 그게 바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페이지 밑에는 참고용어를 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 보세요. 21페이지. 저기 이제 재무제표가 있죠. 회계는 정보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보 전달을 말로 할 거냐? 안 되죠. 말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문서로. 그 문서가 뭐냐? 재무제표다. 거기다 좀 써보세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계부예요. 기업의 가계부가 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계부가 된다. 이런 뜻이.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뭐가 있냐? 그게 네모박스입니다.
그 네모 박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몰라요? 그냥 고돌이래요. 뭔지 모르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이때 5점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홍단이 있답니다. 그게 3점인데 빨간 거 3개를 모으라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외워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는 4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 재무상태표. 자꾸 이름을 외우세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회계 원리 단계에선 2가지만 잘 알면 돼. 그게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원리 끝날 때쯤에서 현금흐름표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다 여기 재무회계 첫 시간에 또 배워요. 자본변동표는 거의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회계원리에서는 여러분 2가지 재무상태표하고 이 포괄손익계산서 요거 위주로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 박스를 다시 보세요. 기본 재무제표 4가지가 있고 자꾸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고 동그라미 5번에 좀 별표 쳐보세요. 5번이 뭐냐?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 그래서 주석도 재무제표입니다. 주석도 재무제표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주석은 재무제표도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주석도 재무제표다. 그러면 23페이지 가보세요. 아직 뭔지 모르지만 거기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거기 보면 3번째 토지가 15만 원 이렇게 적혀 있죠. 토지 15만 원 적혀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그죠? 토지 15만 원. 그러면 회계장부인 재무상태표는 토지가 15만 원, 땅값이 15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꼬표 1 써놓고 저 뒤에다가 이렇게 꼬표를 따로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뭐라 쓰냐? 이거죠. 땅에 있는데 일단 면적이 몇 평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는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또는 뭐 담보로 제공이 됐는지 뭐 이런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정리하자. 그러니까 재무제표 본문에 쓰지 말고 왜? 본문에 쓰면 헷갈리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명함이 있어요. 명함의 앞면이 있고 명함의 뒷면이 있습니다. 명함의 앞면에다 막 엄청 써놓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뭐고 직책이 뭔지가 중요하죠. 과장 누구누구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명함의 앞면 뒷면처럼 앞면이 결국 뭐냐면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 앞면에 뭐 궁금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자. 그게 바로 뭐냐? 주석. 그게 바로 주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같은 게 있습니다. 현금. 그럼 현금의 주석상은 뭐가 있냐? 실제로 현금은 나중에 뒤에 배울 때 이거예요. 금고에 얼마 들어있고요. 은행에 얼마 있어요. 은행도 여러 은행이 있죠. 알려줘야지 이렇게. 또는 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한 군데서만 차입한 게 아니에요.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우리는 여러 은행이 있잖아요. 외환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별로 얼마 또는 차입금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율 몇 %? 또 뭐가 궁금해요? 만기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그런 것들은 다 주석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시험을 위해서는 뭐냐? 21페이지 네모 박스에 있는 주석도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주석도 재무제표다. 주석도 재무제표다. 아무튼 재무제표는 뭐냐? 기업의 가계부고요. 주주총회 때 주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문서를 우리는 뭐라 하냐? 재무제표를 한다. 뭐 그 정도로 기억하세요. 그럼 먼저 1번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첫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밑쳐보세요. 자산부채 자본의 금액과 구성이죠. 밑쳐보세요. 자산부채 자본. 그럼 2번이 어디 있냐? 2번을 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가보세요. 24페이지를 보시면 2번 보세요. 포괄손익계산서죠? 밑쳐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죠.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가 된다.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앞으로는 여기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인데 얘를 우리가 밸런스 시트란 말 씁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판사할 때는 BS라고 쓰겠어요. 옛날에 이걸 대차대조표라고 했습니다. 대차대조표.
근데 아무튼 BS 재무상태표가 되고 앞으로 판사할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여기 포괄이라는 말은 IFRS라고 하는 게 신설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책이 있어요. 우리 책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KIFRS. 이거 없으면 안 팔려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장 회사가 있고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상장 회사는 뭡니까? 우리 경제신문에 주가 공시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은 KIFRS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 대다수의 이제 우리 길 가다 만나는 회사는 다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얘네들은 뭐냐? 일반 회계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험은 이걸로 해요. 우리 시험은 이걸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이다 이 책에. 그러면 아무도 이 책을 사면 안 돼요. IFRS가 아니니까. 일반 회계는 이제 누가 쓰냐?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게 뭐냐면은 그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갖춰야 될 자격 시험이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이제 기장 같은 걸 막 해주고 할 텐데 그 회사가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이걸로 보기 때문에 KIFRS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이는 거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회사 나가실 거 아닙니까? 뭐 무역이나 뭐 해가지고 그럼 그 회사 봐보세요. 둘 중에 뭘 쓰겠어요? 당연히 이걸 쓰죠. 이걸 쓰는 회사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장 회사는. 근데 아무튼 우리 시험은 뭐냐? 요거요. KIFRS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포괄 손익계산서인데요. 그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IFRS에서 이제 도입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보통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쓰고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니까 IS라고 이제 앞으로 판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이라는 말은 컴프레hen시브입니다. 포괄치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회계 원리 때는 할 필요가 없고 재무회계 가서만 합니다. 회계 원리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포괄 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해도 되고 그냥 IS나 BS가 더 좋아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대차 대조표였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IFRS 하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라고요. 이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회계 이런 걸 정부회계란 말을 씁니다. 국가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는 이런 말을 써요. 재정상태표. 똑같은 건데 이름만 살짝 바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BS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할 때도 BS, I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 포괄 손익계산서죠.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죠.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고 그 경영성과가 뭐냐? 수익, 비용, 이익이 되겠습니다. 수익, 비용, 이익. 자, 그러면 이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 기업의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 경제적 사건을 모아가지고 결국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는 BS, IS가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지만 BS, IS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BS가 뭐냐?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배운 게 이거예요. 그럼 이 재무 상태는 뭐냐? 이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그럼 도대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요. 경영 성과는 뭐냐? 이게 수익, 비용, 이익이에요. 그럼 도대체 수익은 뭐고 비용은 뭐냐? 이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재무회계 때 가서 뭐라고 하냐? 얘네들을 요소란 말을 써요. 팩터. 이렇게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그게 뭐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심화해서 배워요.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간결하게 배우고 나중에 재무회계에서는 이거를
심화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뭐냐? 요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BS는 시점이고요. IS는 기간이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시점은 우리가 저량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 하면 이제 이게 스탁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말은 뭐냐? 유량이에요. 영어로 하면 플로우가 된다.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 책에는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알아둬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유량은 뭐고 저량은 뭐냐? 예를 들어보죠. 누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당신 월급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만 원이다. 우리가 단지 1,000만 원만 보면 안 되고 이게 한 달이죠. 무슨 말이냐면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돈을 상당히 적게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시면요. 오른쪽 23페이지 보시면 정가운데 봐보세요. 아니 23페이지 말고 26페이지 상단을 봐보세요. 제일 위에. 여기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죠? 이 손익계산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거기다 써보세요. 이게 유량이에요. 1년 동안의 손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벌었어요. 순이익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 5만 원은 1년 동안의 이익이다. 그 5만 원은 1년 동안의 이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재무상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무상태표는 23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2월 31일 현재죠. 그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그게 저량, 시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제가 보통 설명드려요. 제 딸이 이제 9살이에요. 올해 9살인데 예를 들어서 키가 1월 1일 날 예를 들어 키가 130cm였습니다. 12월 31일 날 키가 140cm가 됐어요. 1년 동안 키가 몇 cm가 컸냐? 10cm가 키가 큰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기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이거예요. 12월 30일에 키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변화량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키가 한 150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BS라고 하고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 점수가 얼마다? 뭐 80점이다. 평균 80점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몇 점이 더 향상됐냐 이거죠? 지난번 시험 75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5점이 향상됐다. 이렇게. 그죠? 이거 5점 향상됐고요. 현재 평균 80점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마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가보세요. 22페이지. 자,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이죠.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인데 그 재무상태는 네모박스 안에 있어요. 네모박스 안에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럼 자산은 뭐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미쳐보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게 자산이에요. 22페이지 네모박스입니다. 가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 경제적 효익이 뭐예요? 경제적 효익? 이렇게. 그게 뭐냐면, 거기 써보세요. 그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게,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자산이라 한다. 그럼 이 칠판이 있습니다. 이 칠판이 동남의 자산이에요. 왜 자산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이 칠판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못해요. 말로만 해야 되겠죠.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이해력이 떨어지죠. 다른 학원은 칠판이 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설명력이 좋을 테니까 그 학원으로 간다. 뭘 갖고 가요? 돈 들고 가죠. 결국 뭐냐? 이 칠판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다. 책상이나 의자도 마찬가지죠. 책상이나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아야 돼요. 판사하기도 힘들고 엉덩이도 차갑고 짜증난다.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益, 즉 회사에 나중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걸 우리가 자산이라 한다. 그럼 부채를 봐보세요. 기업이 미래 제3자에게 자산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죠. 거기다 써보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 그럼 그 뜻이 뭐냐? 나중에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빚을 지면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부채가 되겠고요. 자, 자본이 있어요. 자본. 자, 자본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우리가 자본이라 한다. 그죠? 자산 빼기 부채를 자본. 그럼 바로 질문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자산은 독립된 정의가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부채도 독립된 정의가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 근데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예요. 왜 독립된 정의가 없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죠. 자, 이게 BS입니다. 재무상태표예요. BS는 여기다 자산, 부채, 자본을 적는데요. 그냥 제가 숫자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산이 아파트다. 아파트 3억. 그 다음에 여기다 담보대출이 1억이다. 내 돈이 2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재무상태표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내 전재산 2억 있는데요. 3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1억 모자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이렇게. 바로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의 속성이 뭐냐? 아파트 값이 4억이 돼요. 갚을 돈 1억 그대로잖아요. 내 몫이 3억으로 뛰고요. 아파트 값이 2억이 되면 내 몫이 1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이 아파트를 정리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빚부터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는 걸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런 말 써요. 자녀 지분이다. 이 지분이란 말이 몫을 얘기하죠. 누구 몫이냐? 네 거냐 내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녀란 말은 남는 몫이다. 자녀란 말은 남는 몫이 된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보세요.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네모박스 보시면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된다. 즉 자산은 돈 벌어주는 거고요. 부채는 뭐냐? 기업이 미래 제3자에게 자산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다. 한마디로 빚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얘기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봐보세요. 정가운데 23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산을 왼쪽에 적고요. 부채와 자본을 오른쪽에다 적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 제일 밑에 보세요. 우문의 한답이라 써놨어요. 자산은 왜 차변에 쓰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새로운 용어 막 나왔죠? 새로운 용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BS를 했는데, BS. 자,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차변이란 말을 씁니다. 오른쪽을 뭐라 쓰냐? 여기를 대변이란 말을 써요. 그럼 얘는 왜 그런 거냐? 룰이고 약속의 이름.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한민국 회계를 제일 처음 도입한 사람이다. 그럼 나는 이걸 갖다가 좌변이라고 하고 얘를 우변이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이걸로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도입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 차대란 말을 써요. 그렇죠? 왼쪽을 차, 오른쪽을 대. 이런 말을 써요. 차변, 대변.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차변,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대차, 대조표. 차변과 대변을 대조한다. 비교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게 대차, 대조표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말을 안 쓰고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책을 사는데 이 말이 나오면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 지금은 이 말을 안 쓰니까. 지금 이 말을 써요. 재무상태표. 그럼 이런 문제 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차대 대조표가 아니고 대차 대조표입니까? 우리 한문 세대예요. 오른쪽부터 읽었단 말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한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신문에. 그래서 옛날 한자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신문도 막 못 읽고 했었습니다. 신문 읽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었었는데 요새야 이제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신문을 못 읽었어요. 한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 한자 세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 때인데 대학 1학년 때죠. 대학생이 20살 때 들어가나요? 동기 형이 28이에요. 이렇게 사회생활 좀 하다가 원래는 이제 대학 다니다가 사업 좀 한다고 하다가 이제 군대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했는데 이 세대만 해도 이제 한문을 많이 써서 그죠? 그래서 보고서 하나 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문을 거의 안 쓰는데 보고서가 다 한문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형을 막 새롭게 봤습니다. 그죠?
물어봤더니만 자기 때는 당연히 이 정도 한자를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썼단 말이에요. 보고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그래서 이게 대차대표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은 거고 시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을 쓰는데 그 질문이 뭐냐? 왜 자산을 왼쪽에 적냐? 이거 차변이 왼쪽이니까. 그게 뭐냐면 룰이고 약속이다는 뜻이에요. 룰이고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려 보면 우리가 진화론이 있어요. 하면 누구 생각하냐면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근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화론을 이제 발표할 때 다윈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유사한 연구를 다른 사람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한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은 이 사람만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 이 재무상태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하는데 이 회계의 기원을 보면은 이제 14세기 이탈리아의 파치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식부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 사실은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탈리아식이었던 거고 영국 같은 데를 이제 보면은 걔네 비해서는요 여기가 자산이에요. 여기가 부채 자본이고 실제로 그 문서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둘이 뭐예요? 경합을 했죠. 누가 이겼냐? 이게 이겼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무조건 자산을 왼쪽에 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자산을 왼쪽에 쓰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은 상대 개념이니까 오른쪽에 등장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좀 쉬었다 배울 텐데 뭐냐면 비용과 수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화되고요. 비용을 이연시킵니다. 이연이라는 말을 이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돼. 속성이 같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 어떤 지출, 돈의 지출이 발생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계속 있으면 자산으로 보고되고요. 그 지출의 효익이 올해로 끝이에요. 그럼 걔는 장부상 비용으로 공시돼요. 자, 그 다음에 부채와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이연시키면 부채가 되고요. 그 이연됐던 부채가 시간이 지나면 수익으로 바뀝니다. 속성이 서로 같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산을 왼쪽에 적었기 때문에 부채 자본은 오른쪽. 자산을 왼쪽에 적기 때문에 속성이 똑같은 비용은 왼쪽.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을 왼쪽에 적었기 때문에 이거죠. 비용과 상대 개념 수익은 오른쪽에 되겠습니다. 부채와 속성이 같은 수익은 오른쪽에 있다. 이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또는 이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좀 이따 쉰 다음에 배울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비용과 자본은 반대 방향. 그렇죠? 수익과 자본은 같은 방향.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현재는 22페이지에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 있죠?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오른쪽 정가운데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쉰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 부채, 자본인데 자산은 왼쪽에, 부채는 오른쪽, 자본 오른쪽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문현답이 있죠? 자산은 왜 차변에 써야 되냐? 이건 뭐가 똑같냐면 당신은 왜 우측 통행하냐?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는 좌측 통행했었어요. 근데 그걸 최근에 우측 통행 바꿨잖아요. 그죠? 사회적 약속과 룰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오른쪽에 쓰자.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 바꾸면 돼요. 현재까지는 그냥 자산을 왼쪽에 쓰기로 룰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 24페이지부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하죠.